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오늘 국회에서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일본 오염수를 막아야 한다는 민주당의 공세, 국민의힘은 괴담이라며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김기현 대표가 의원 감축과 불체포 특권 포기 등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선 재정 중독이자 추경 중독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오늘 인선을 모두 마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당 윤리 회복과 공천 기득권 혁파를 강조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수능을 5개월 앞두고 킬러 문항이 배제된 것에 대한 후폭풍과 수능 출제 기간장 사임 논란에 대해 살펴보고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권의 실효성과 대안은 무엇인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해 수위 중계로 조금 늦게 방송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 대응을 점검했습니다. 일본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괴담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국민 생명과 안전의 위협이고 수산업 자체를 괴멸시키는 방사능 테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일본 원전 오염수에 대한 안정성이 검증되지도 않았는데도 정부는 안전을 단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IAEA가 아직 발표도 안 했는데 그 내용이 안전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그건 핵폐수가 아니라고 단언합니까? 이런 자세 자체가 국민들에게 불신을 조장하는 거예요. 안전하다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바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바다는 안전하다. 국민의힘은 광우병 사태 등을 언급하며 국민 불안 해소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피해가 우려되는 수산업계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이 후쿠시마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정치적 이슈로 이것을 삼아가지고 나간다면은 이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물류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될 수 있다고 보는데 해류상 거대한 장벽이 쳐져 있나 정도로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 영향이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조 장관은 국내 해역의 방사능 유입 감시 강화와 수산물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현재 92곳에서 200곳으로 늘리고 세슘과 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를 격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산물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대형 위판장 43곳에 유통 전 국내산 전 어종에 대한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김 대표는 정치 변화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설을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연단에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개혁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 특권 포기 등 3대 정치 쇄신 공동서약을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 자리에서 오늘 3대 정치 쇄신 공약을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영수 10% 감축에 나섭시다. 김 대표는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설을 두고는 동의하기 힘든 궤변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가 주장한 추경 필요성과 기본사회 등도 조목조목 따지고 재정 준칙의 도입 중요성과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을 역설했습니다. 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 장치가 필요합니다. 추경 중독 끊어내야 됩니다. 맞춤형
족집게식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도 거론했습니다. 김 대표는 반일 선동을 주도한 문 정부와 달리 윤 정부가 국가의 앞날을 생각해 한일 관계를 복원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또 한중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며 중국인 투표권 박탈을 외치고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외국인 건보 적용 역시 상호주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한편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강원특별자치도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 대표는 대표 연설 후 철원군에 위치한 육군 3사단에서 장병들을 만나 개선된 방한복 개인 지급 등 처우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등도 강원도청을 찾아 강원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하고 민생 현안을 청취했습니다. 국회방송 남수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당 혁신기구를 가동하고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김은경 위원장은 민주당을 윤리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조사를 첫 과제로 꼽았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 수장을 맡은 김은경 혁신기구 위원장이 주재하는 첫 회의. 김 위원장은 당의 윤리 회복과 공천 기득권 혁파를 강조했습니다. 돈봉투 사건, 국회의원 코인 투자의 사건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윤리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정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친명 이중대 우려와 관련해선 자신은 정치권에 빚이 없고 개파 이익과 일부 강성 당원의 요구, 또 현역 의원들의 이해에도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고 혁신 동력을 저해하는 시도와 언행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혁신위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첫 번째 과제로 꼽았습니다. 혁신위를 나오게 한 기초 사건 중 하나이고 개인 이탈 문제이자 기술 문제가 얽힌 코인 사건과 구분해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매뉴얼이 제대로 없었으니까 하고는 싶었지만 실기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해봐야 우리가 제대로 된 제도적인 쇄신안이 나올 것 같다. 2020년 이후에 의원이나 당직자들의 부패 비리 사건을 좀 진단을 우선 좀 해보자. 격려차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혁신기구의 안을 전폭 수용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혁신위원은 1차로 7명을 발탁했는데 외부 인사로 김남희 변호사와 윤형중 전 한겨레 신문 기자, 서복경 더 가능연구소 대표,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 미래전략대학원 교수가, 당내 인사로는 초선인 이해식 의원과 이선호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이 선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어제 발표한 수능 킬러 문항 문제를 두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능이 대혼란에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올해 수능은 지금까지 지켜온 방향과 기조를 유지하라고 촉구한 데 이어 국회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논란에 이어서 최악의 교육 참사라고 불릴만 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수능 대혼란 사태를 철저하게 따지고 수능이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약속한 불체포 특권 포기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에 대한 경고라며 이 대표의 진정성을 곡해 말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스토킹 범죄 관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법원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법사위는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등이 빠진 자리에 박용진 의원과 소병철 의원을 선임하는 사보임 안건도 처리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인정기간을 확대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등 38건 법안을 심사했습니다. 법안소위는 또 5.18 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과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작은 창업 투자 회사로 불리는 기업성장집합기구 BDC 도입 법안은 다음 주 27일 열리는 소위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서완환 객원 기자와 함께 국회 본회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완환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여당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앞서 그 리포트에서도 이제 봤는데 국회의원 정수 감축, 국회의원은 이제 좀 줄이자 내년 선거에서 이게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53분가량 진행된 이 대표 연설이었는데요. 언론에 사전 배포된 연설문만 A4 용지가 32장, 또 12,000자에 달하는 큰 분량이었습니다.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 개혁을 얘기하면서 굵직한 안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국회의원 정수 30명, 그러니까 10%를 감축하는 데 함께하자고 야당에 제안을 했는데요. 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도 제안을 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에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공해 또 사회 분열을 촉발시킨다며 국민들이 야단을 치고 있다며 이 의원이 300명인데 숫자가 10% 정도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엉뚱한 정쟁을 유발하거나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일을 하면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제안하는 상황에서 거꾸로 감축안을 꺼내든 것은 이 정치의 비판적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제안으로 풀이됩니다. 네,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이제 도입하자. 이건 이제 좀 김남국 의원을 이제 겨냥한 그런 발언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유독 눈에 띄었던 게 김기현 대표가 매우 격정적인 목소리로 야당을 이제 비판하는 대목이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어제 그 대표 연설도 또 비판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추임새도 많이 넣어가면서 역동적으로 굉장히 격정적인 목소리로 야당을 계속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김 대표는 어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대표 연설 내용을 겨냥해서 장황한 궤변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포기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반박인 셈인데요. 또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를 50번 넘게 언급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이뤄졌던 정책 기조, 소주성, 즉 소득 주도 성장과 탈원전 정책, 또 태양광 지원책, 부동산 정책 등 실패한 사례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 대표가 어제 내놓았던 이 불체포 특권 포기 제안에 대해서 정치 지도자로서 정중하게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라며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면서 이 코인 게이트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잠행 중에 상임이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을 거론을 했습니다.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은 김 대표가 연설을 하는 내내 고성으로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민주당에서는 어제 그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을 놓고 반응이 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을 놓고 야당에서는 오랜만에 한 목소리로 좋은 제안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계 자장이죠. 정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답다. 국민과 정의의 승리를 믿는다라고 밝혔고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매우 잘한 결정이라며 이를 통해서 방탄국회 또 방탄정당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시 비명계로 분류되는 김종민 의원도 방탄정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라고 평가하며 구체적인 실적 방법 등 숙제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이 현장에서 깜짝 놀랐다, 진작 했어야 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깜짝 발언이었는데요. 노웅래 의원 또 이재명 대표, 최근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까지 민주당에서 잇따라 이 체포동의안 부결이 나면서 지지율 하락과 당내 갈등이 두드러지자 이를 봉합하기 위한 리더십을 선보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특히 이 선제적인 선언은 이제 막 출범한 당혁신위원회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당내 비판적인 목소리를 이제 높여왔던 이상민 의원, 김종민 의원, 조홍천 의원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이제 하고 있네요. 네, 그 민주당 혁신이 또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오늘 그 첫 회의가 있었죠. 그 언론에 어떤 각오를 밝혔습니까? 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이 혁신기구 위원장의 주재로 오늘 혁신기구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은 오늘 이 정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이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유능한 민주당, 스마트한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의 민주당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변화와 반성은 없고 기득권과 내로남불의 상징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재명 대표도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 혁신기구에서 논의되고 만들어지는 내용을 전폭 수용하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선임된 이 김 위원장은 이날 당내 인사 2명과 당외 인사 5명을 혁신위원으로 임명을 했는데요. 임명된 지 5일 만에 혁신기구 첫 회의를 진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 김은경 위원장의 저는 그 발언 중에서 그 눈에 띄었던 게 이제 그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 이 환골탈태의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주 강렬하게 기억이 남네요. 그런가 하면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을 놓고 여야가 또 이제 다른 입장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이 참사다 뭐 이런 게 표현을 쓰면서 공세를 높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능을 5달 앞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을 하면서 당정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약자인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과 같다며 이 결국 사교육비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당정도 나서고 있습니다. 이주 교육부 장관이 학원만 배불리는 이 작금의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화두는 킬러 문항입니다. 킬러 문항 없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겠다는 게 이 당정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대책을 담아서 내일이죠. 학교 교육 경쟁 재고 방안을 또 27일에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입 수능 난이도 조절 논란을 최악의 교육 참사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해서 이 수능 대혼란 사태를 규명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박강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며 만 5살의 이 초등학교 입학 논란에 이어서 최악의 교육 참사라고 불릴만 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수능은 너무 쉽게 출제가 되면 물수능 논란과 함께 이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되면 불수능이라는 논란과 함께 이 공교육의 무용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능 난이도는 사실 6월과 9월에 펼쳐지는 모의고사에서 어느 정도 가늠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이 내일 발표되는 교육 대책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킬러 문항 이게 적합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두 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초고난도 문제를 일컫는 그런 표현이죠. 킬러 문항. 오늘 그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환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6일과 13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수기 공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참여 전문가 구성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고 민주당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시민참여단 469명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수기 공론조사 응답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지난달 6일과 13일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를 개최해 수기 공론조사를 진행했는데 특히 비례대표 의원과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사 결과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공정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12명 중 11명은 과거 민주당이 추천했던 인사거나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해온 인물이라는 지적인데 조사 결과를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 발제 과정에서 주로 정치학자분들에 의해서 주도된 어떤 그런 의견에 경도된 여론조사가 나왔을 가능성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박원호 교수는 입법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참고자료인 것은 맞다면서도 공정성 문제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습니다. 중요한 업적을 많이 남기신 분들이고 그분들 오셔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메신저를 공격하시는 거는 저는 좀 지양을 하시고. 다만 박 교수는 수기 토론 과정에서 의원 정수 축소 문제가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참여자들에게 균형적으로 말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론조사 결과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확대됐다며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례대표를 확대해 전국적인 일을 통합해 추진하는 균형성도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들이 토론 과정에서 그렇게 비례대표도 적절한 비율로 좀 확대되는 게 정치가 혁신되는데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의견을 가지신 것 같아요. 박원호 교수도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지역구 의석을 계속 늘리는 과정에서 전체 의석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줄어들었다. 그건 사실 되돌리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민 공론을 바탕으로 선거제도가 개혁되도록 공신력이 있는 기구를 만들어 선거제도 개편을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인순 위원장은 공론조사 공정성과 관련해 조사 일정, 의제 등을 여야 간사와 협의해 워킹그룹에 위임했다며 어떤 치우침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22대 총선을 300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 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에 이어 오늘은 정치개혁 2050이 나서 여야의 선거법 개혁에 대한 결론을 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제 개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청년 정치인들의 모임 정치개혁 2050이 선거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는데 지난 공론조사 결과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국민 의견이 84%에 이르렀다며 국회는 국민이 직접 도출한 의견을 토대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스스로 수많은 약속을 뱉었고 국민이 내려준 의견도 들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이를 토대로 결론을 낼 차례입니다. 또 앞으로 재개될 선거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여야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표심을 왜곡하는 위성정당은 국회 최소한의 다양성 확보조차 봉쇄하며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을 고려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정치개혁 2050은 이달 말까지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한 선거법 개정 시한을 국회가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여야가 만약 기득권 야합으로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게 된다면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 물밑에서는 논의가 오고 가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4월 10일까지였던 선거법 개정 시한을 2달 이상 넘기면서 선거구제 입법 공백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우려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도 어제 여야의 구체적인 선거제도 협상 일정과 시한을 제시할 것을 공식 요구했는데 국회 정개특위 재가동과 함께 멈춰선 여야 협상이 재개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년간의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오는 24일 오후에 귀국합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미국으로 떠나 조지 워싱턴 대학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연구 활동을 해왔습니다. 귀국 후 당분간 공개 활동 없이 휴식을 취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 안팎에서 이낙연 역할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관으로 이달에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플루언서를 선정하는 이달의 인플루언서 시상식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6월의 인플루언서에는 일상 코미디 스케치 유튜브인 싱글벙글, 가야금 버스킹 유튜브, 가야금 영재, 한류 인플루언서 창하 길건 등 4팀이 선정됐습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콘텐츠를 통해 멋있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을 통해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의 대회도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6월 20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움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역시 이재명 대 실천부터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역시 이재명답게 본인이 고민하고 또 결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당내에 어떤 그런 불만이나 비판을 좀 누그러뜨리고 또 국민들에게도 지금 민주당이 향하는 방탄국회에 대한 어떤 비판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한 데 대해서 당 내에서 모처럼 개파를 막론하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걸 조금 더 일찍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방탄 정당이라는 아주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고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당이 차단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다들 처음에 이제 좀 놀랬고 근데 뭐 잘했다죠. 잘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진작에 좀 하지.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겹겹이 방탄조끼를 입어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큰 결단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제 와서 구속영장이 오면 응하겠다는 모습은 모렴치의 극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대선, 지선 과정에서 분명하게 공약을 다 해놓고서 본인과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고 본인의 말과 행동이 늘 다르기 때문에 울림이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중요한 건 실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비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이 말에 그치지 않고 향후 검찰의 추가적인 구속영장 청구 때 행동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치랑은요. 꿈틀대는 친박계입니다. 박근혜 정부 정책조정수석을 지낸 안종범 전 수석이 설립한 민간 연구기관이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행사에 참석한 인물들인데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인물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친박계가 새 모으기를 위한 기지개혁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위축됐던 친박계 활동이 최경환 전 부총리 사면으로 구심점이 생긴 게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우병우 전 수석의 경북 영주 혹은 대구 출마설과 최경환 전 총리의 경산 출마설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저는 친박 정치인은 이미 없다 이래 보고요. 각자 도생해라. 그 대신에 도생하되 좀 당당하게 좀 멋있게 해라. 좀 비굴하게들 하지 말고 그런 입장에서는 우병우 수석이나 최경환 의원의 건투를 빕니다. 그분들도 출마에 하자가 없는 한 나올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박근혜 그쪽은 완전히 죽였고 물론 MB도 구속했지만은 그런 앙금이 있기 때문에 두고 봐야죠. 하지만 여당은 친박계 움직임에 달가워하지 않는 기색이 역력한데요. 김기현 대표 역시 지난 15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두 사람의 출마설의 금시초문이라면서 일축한 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완전히 사면복권을 통해서 완벽하게 회복이 됐어요. 본인이 정치적으로 명예의 회복을 하기 위한 것은 내년 다들 총선이 큰 기회지 않습니까? 네, 명예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친박계 움직임이 여론의 호응을 과연 어느 만큼이나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흔들 여당의 최대 변수 중 하나로 친박계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선언 이후 평가가 안팎에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명계에서도 이재명다웠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당은 만시지탄이란 아쉬움을 전했고 국민의힘은 모렴치의 극치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오늘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민주당의 상황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 관련 소식까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기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사태로 한중 관계가 이제 경색된 가운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다녀오신 방중단의 이제 멤버셨는데요. 가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민생경제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방문한 것인데요. 네. 그 많은 기업인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중 관계가 악화되니까 사드 사태 때 그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민주당만이라도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네. 또 미중 전략 경쟁 와중에 그 공급망 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중국 내 그런 사정 파악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저희 대표단은 현재 있는 우리 기업인들 만나서 애로사항 청취하고요. 또 중국의 국회격인 전인대 그리고 외교부 그리고 정부의 경제외교 정책에 큰 영향력이 있는 연구소나 학회 이런 고위 관계자들을 두루 만났습니다. 네. 네. 자, 국민의힘이 그 비판하는 내용이요. 속빈 강정이었다. 중국에 이용만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그 장관급 이상 인사들과는 접촉을 하지 못하고 돌아왔기 때문일까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사실 그 편향된 외교로 한중 관계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국익을 위해서 악화된 한중 관계를 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일하고 온 저희들한테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관급 이상 인사를 접촉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데요. 저희 대표단이 만난 전인대 외사위 부주임은 장관급인 상무부의 무역 담판 대표, 우리로 치면 통상교섭본부장이고요. 또한 장관급인 마카오 특구 담당 판공실 주임도 역임했습니다. 네. 그리고 도종환 의원 일행이 만나고 온 러시강 전인대 문화교육 담당 주임 의원 역시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장관급 인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내 사안으로 좀 이제 들어와 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불체포 권리를 이제 포기하겠다면서 영장이 청구되면 직접 출석하겠다고 이제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대표의 선언이 그 지난 대선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인데 이제 그렇기 때문인지 오늘 그 김기현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특권 포기 서약서에 국회의원 전원이 서명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사안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예,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 우리 대표의 사법 문제라든지 전당대 돈봉투 또 코인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또 처리 과정에서 온정주의 또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여가지고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없어졌는데 이제라도 혁신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인데 대표께서 그렇게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하신 것은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불체포 특권 전 의원들 서명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이 불체포 특권은 행정부로부터 국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일하도록 헌법에서 부여한 권한이거든요. 예, 이런 걸 포기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신분 때문에 불체포 특권보다도 훨씬 더 강한 특권인 불소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점들 다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민주당 혁신기구가 오늘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위원들 인선도 공개가 됐습니다. 젊은 층도 좀 포진해 있는 것 같고 내부 인사들도 좀 기용이 됐는데 당내 반응이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아직 제가 다른 의원들과 깊이 있게 얘기해 보지는 못했지만 혁신위 구성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한쪽으로 좀 치우친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께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말 그대로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다는 심정으로 임하겠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다만 이번 혁신위 구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부분 특히 그 내로남불이나 그 도덕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신뢰를 잃은 거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학의 교수도 풀기 어려운 정말 킬러 문제나 과도한 지식 배경을 요구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것이 사교육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 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입 수능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논란에 이어서 최악의 교육 참사라고 불릴만 합니다. 네, 수능을 5개월 앞두고 킬러 문항이 배제되고 수능 출제 평가 원장이 돌연 사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혼란을 잠재울 방안은 무엇인지 국회 교육위 간사이신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이제 사안으로 질문을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이제 포기하겠다고 어제 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돌연 선언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원고에 없었다고 하는데 이 발언을 두고 오늘 이제 김기현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궤변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면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국회의원 전원이 서명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관련한 불체포 특권 관련한 이 사안 전체적으로 의원님 어떤 생각하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이제 뭐 그 헌법 제 44조에 그 명시된 불체포 특권 이 부분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는 그 의원의 어떤 자율성, 입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했지만 이제는 이제 시운을 다했다. 이것이 어떤 국민 여론과 언론과 모든 부분이 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정치적 탄압이라는 부분이 있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도 지난 4월 달에 저희 당 의원님들하고 58명의 의원들이 이미 서약을 했습니다. 그랬었죠? 국민 앞에 서약을 했고요. 그 특히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은 이재명 대표께서 그 본인이 대선 때 이미 약속을 한 건데 그 이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제 다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 이미 다 지나갔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진정성을 사실 믿기가 어렵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본인이 이야기한 진정성을 입증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건가요? 하나는 불체포 특권에서 본인이 영장이 청구가 되면 당당하게 가서 법원에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려면 국회가 열리면 안 됩니다. 예,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그 불체포 특권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회기 중에만 작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 이 약속을 후속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본인이 부결시켰던 대장동 비리 관련된 그 체포동의안 부결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이라도 검찰에 또 법원에 서면으로 다시 체포동의안 보내달라. 그럼 내가 국회에서 아니면 국회가 열지 않거나 해서 내가 나가서 실질심사 받겠다. 그래서 내가 정당한 평가를 받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그런 실천을 했을 적에 실질적으로 실천 의지가 있구나. 이걸 믿을 수 있지. 지금 뭐 말로만 난 포기하겠다. 그리고 그 위에 또 무슨 뭐 방탄국회를 열고 또 어떤 다른 체포동의안이 왔을 적에 또 부결시키고 그럼 또 국민들한테 또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나 방탄국회 앞으로 절대 우리 당은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장동 비리 관련해서 영장 체포동의안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국회에서 가결시켜서 저 나가겠습니다. 이거 얘기해야죠. 지난 체포동의안을 다시 보내달라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된다.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체포동의안 관련돼서 방탄국회는 열지 않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는 것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다는 말보다 더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첫 질문 다음으로는 교육이 간사이신 만큼 바로 그 교육 관련한 그 현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초고난도 문제를 배제한다는 이 정부의 거듭된 발표에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아까 그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그 박강원 대표가 그 대통령 한마디에 수능 대혼란이 왔다 이렇게 교육이 긴급 현안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입장 갖고 계실까요?
혼란이 일어나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겠죠. 제가 볼 적에는. 그리고 박광원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초고난도 문제 출제를 배제하겠다. 네. 소위 이제 킬러 문제. 이거 민주당의 대선 공약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초고난도 문제를 배제하면 입시제도 개혁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수능 혼란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모순된 이야기라면 절대 안 된다. 네. 이 말씀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말씀은 수능 우리 교육 현실 구조가 수능을 중심으로 해서 사교육과 공교육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입시하면 바로 사교육으로 연상될 만큼 지금 공교육이 경쟁력을 못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이기 때문에 사교육이 계속 팽창해 가는 거고 네. 이 부분을 고쳐보겠다고 하는 게 대통령의 취지라면 그러면 사교육이 팽창하는 것에 찬성합니까? 다 반대하죠. 공교육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는데 누가 반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야당도 여기에 동참을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야지. 지금 수능 혼선이다. 지금 여기서 가장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강남에 있는 대형 입시학원의 사교육 업체들입니다. 이 업체들이 본인들의 이익이 줄어들죠. 이것이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해결이 되면 네. 이 부분을 마치 수능 전체에 학부모와 그 학생들의 혼란을 몰아가고 있고 일부 정치인들이 거기에 좀 가담하고 있는 거죠. 저는 민주당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보고요. 과거에 민주당 때 사교육이 50.9% 아주 폭증을 했습니다. 네. 왜? 그때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성,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조국 일가족 문제 아닙니까? 그 불공정성을 무시한 채 수시를 확대하겠다고 그랬다가 문제가 되니까 다시 또 정시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해서 입시 안정성을 뒤흔들고 그때 수능과 EBS 강의 연계 비율이 70%였습니다. 이걸 갑자기 50% 미만으로 확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학업 성취도 전수 평가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다 학원으로 달려가게 만든 네.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사교육 부분에 대해서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지금 대통령의 말씀을 따르고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비판한다? 저는 정말 그건 염치 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발언의 파장이 더 커졌던 게 이제 수능이 오늘이 이제 149일 남았더라고요.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연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덜 그랬을 거고 아마 더 이제 그 수긍하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극히 이제 준비해 온 상황에서 막판에 정리하는 그런 이제 그 단계에 이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타이밍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6월 달에 있어서의 이제 난이도 부분 한번 평가해 봐야 되고 또 9월 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굳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이때쯤 되면 이번 수능의 변별력을 어떻게 할 거냐, 난이도 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봐서 조정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적에는. 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안 해가지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2년 전에 2021년도에 그때는 완전히 불수능이라 돼갖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온통 강남의 어떤 학원들 사교육 팽창한다, 공교육 체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 뭐 이래가지고 사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난 사회적인 어떤 그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때 언론들이 딱 썼습니다. 그걸 2년 만에 잊어먹고 다시 또 이 부분을 바로잡게 하는 네.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수능 혼선이다,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한다. 그럼 어떻게 사교육을 계속 키워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그래서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은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고요. 네. 지난 5년 동안 본인들의 입시 정책, 교육 정책의 오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교육비가 증폭됐는지, 폭증했는지 이 부분에서 먼저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불수능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이제 피해자는 학생들의 몫이 되는데 그 수능 시험을 총괄하는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어제 6월 모의고사의 이제 평가 이제 그 난이도의 관리에 실패했다는 책임을 지고 사임을 했습니다.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5개월, 149일 남겨놓은 이 상황에 사임을 한 게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이냐. 그동안 이제 총괄해왔던 분이.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또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 정부 그 말기, 2022년 2월에 이분이 이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일종의 또 전 정부 지우기 아니냐 이런 의혹의 그 눈초리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고위공직자가 이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럼 국정 철학이 다르죠. 네. 예, 그런데
자녀 임기가 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거는 저는 정치나 공직윤리 안 맞다고 봅니다. 거기 있는 게 구차스러운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정무직 공직자들은 정권이 바뀌면 임기 자녀인과 관계없이 그만두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네. 새로운 정권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국정 철학을 잘 관철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는 것이 저는 도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왔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건 넌센스라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 구차스럽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새 정부가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이나 기조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가기관이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거나 엇박자를 냈을 적에 네. 그 부분에서 저는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특히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께서 카르텔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평가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수능의 수준이나 방향이 사교육 시장의 이해관계하고 부합한다면 이건 국가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데도 한번 짚어봐야죠. 감사해야죠. 그리고 모든 국가기관과 거기에 소속된 공무원은요.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평가원에 대한 감사가 이제 뭐 그 들어가는 걸로 또 전해지고 있네요. 저는 그거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정말 그 날이 갈수록 그 교권이 흔들리고 있는 걸 수많은 기사들로 접할 수가 있는 요즘인데요. 그 지난달 그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는 아동 학대 규정에서 제외하는 그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 발의하셨는데 정말 그 반응이 많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일단 그 학교의 이제 그 교사들의 이 교육 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하고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아동학대로 다 고소고발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야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교직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가 이런 회의 자긍심 자체가 없어지고 네. 그래서 이거 교단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 그래서 이게 교권 침해 차원을 넘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선생님한테 얘기 들은 자료나 이런 거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요.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정말 이제 자는 학생을 깨우잖아요. 그러면 정서적 학대가 되는 겁니다. 예? 그 학부모가 애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너 일어나서 공부해라 이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머리가 커서 고등학생 자는 애를 깨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한테 욕을 합니다. 침을 뱉고 거기서 선생님이 너 그러면 내가 교권위원회에다 이야기할 거야. 너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이 학생이 뭐라냐? 나도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야. 네. 이게 지금 교실의 현장입니다. 이런 속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런 정당한 생활지도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 조항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고의냐 중과실이냐 이런 부분을 이제 수사기관이나 이런 걸로 판단할 수 있겠죠. 네. 저는 그래서 선생님들의 자긍심을 살려주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학생들의 인권, 자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과 별개로 그것을 빙자한 방종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을 만약에 제어하지 못하면 선생님의 교권 침해는 물론이고 전체 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받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어떤 학생이 막 말썽을 피우는데 그 학생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그때 그 시간 동안 수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제대로 제어할 수가 없다. 선생님들이 제발 이것만은 좀 고쳐달라, 바로잡아달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교육위에 온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제가 외교통일위원회에 있을 때는 이걸 몰랐습니다. 근데 와서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의 학교 현장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도대체 누가 이렇게까지 끌고 왔느냐. 이 부분에서 저는 정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교육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제가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교권이 이제 크게 침해가 되고 이제 뭐 교사들이 크게 이제 뭐 학생들한테도 뭐 그 모욕을 당하는 사례들이 이제 뉴스에서도 이제 종종 이제 그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제 교사들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이제 가는데 학부모들은 또 면책권으로 인한 뭐 아동 학대, 이제 뭐 또 학생들이 학대되는 상황들을 낳지 않을까 이제 부작용에 대한 또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장애인 부모 연대는 장애 아동의 경우는 본인이 이제 학대를 이제 뭐 당해도 신고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장애인 부모연대는 이 법안을 철회해달라 이런 기자회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 요청을 저희 의원실에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분들의 저는 입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 건데요. 실제로 장애를 가진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현실로 잘 대응을 잘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특히 이제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에 자기 의사 표현에서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발달 장애 아동이 어떤 특별한 어떤 급격한 행동을 했을 적에 네. 그래서 그 행동이 다른 학생들이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생각을 했을 적에 그거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그걸 제어하면 아동학대가 되는 거고 그걸 제어하지 않으면 다른 학생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도 우리 사회가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그걸 잡습니다. 그 학생을 만류하죠. 그럼 아동학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되는 게 싫으니까 놔두면 그러면 다른 아이들도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또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건 또 다른 또 아동학대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어떤 논의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장애 아이를 가지는 학부모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요. 네. 과거에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의 정당한 생활지도 부분을 어떻게 보장해 줄 거냐. 이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토론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무너진 교권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은 그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사들이 교육에 대한 소신과 열정을 되찾기 위해선 좀 어떤 것들이 좀 보완되면 좋을까요? 지금 이번 말씀처럼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선생님들한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이제 통과시켰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생활지도권이 있는데 그거에서 쓰게 되면 이거를 또 아동학대로 이제 고소고발하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이제 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네. 이거를 하는 것이 요번에 이제 금방 말씀드린 이 법안의 취지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평화적으로 훈육과 훈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너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면 너도 페널티를 받을 수 있어. 이걸 어려서부터 가르쳐줘야죠. 근데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아동학대라고 정서적 학대라고 학부모들이 들고 나온다면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네. 저는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고요. 그 2016년도에 선생님들에 대한 교직 만족도 조사가 70%가 넘었습니다. 근데 올해 교직 만족도가 23.6%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많이 바닥 수준입니다. 떨어졌네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급 인력입니다.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교대 가고 사범대 가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그 역량,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아이들한테 제대로 쏟아부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죠. 근데 일단 이런 부분은 또 안 되니까 교단을 떠나는 겁니다. 네. 이거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의원님 하면은 이제 그 여러 선거에서 이제 승리를 견인했던 선거 전략가, 전략통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20대, 21대 이제 의원을 연달아 지내셨습니다. 더불어서 내년 총선 계획도 있으실 것 같고, 그 부분도 듣고 싶고, 남은 임기 동안에 어떤 일을 또 중점적으로 하고 싶으신지, 뭐 더불어서 이제 좀 들어볼까요? 뭐 어쨌든 저는 제가 있는 상임위 활동에 충실하면서 또 네. 전체적으로 제가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또 원한다면 시대를 적어도 반발짝 더 앞으로 나가는 그런 정치 활동을 좀 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고요. 또 그런 네. 부분에서 제가 나름의 뭐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차원이라면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교육위 간사에서 나왔지만 네. 작년 아까 제가 이 교권 확립을 위해서 생활지도권 이런 부분도 이제 법을 개정했고, 또 우리 지금 대학 교육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대학의 재정 확보를 위해서 그 고등평생 지원 특별회계법도 이제 야당이 도와줘서 통과시켰고, 이제 이거를 이제 완결시키려면, 이 대학 교육을 완결시키려면 이제 대학 교육을 하면 크게 세 개인데, 하나가 재정이고, 재정 계획이고, 하나가 또 규제 계획이고, 또 하나가 규제 개혁은 좀 정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구조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 사립대학교 구조 개선 지원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해결을 좀 봐야 되는 거고 네. 또 금방 말씀하셨듯이 선생님들이 정당한 그 학생 생활 지도가 아동학대로 오해받아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권이 침해된 이런 부분들을 좀 막아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21대 국회에서 야당과 잘 협의해서 꼭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 네. 또 노력하려고 합니다. 내년 총선 계획은 간단히 좀 뭐 저는 그거는 뭐 기회가 있으면 네. 또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근데 지금은 일단은 저는 제가 있는 이 대통령이나 또 새 정부가 교육개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말씀하신 이런 주제가 중요한 교육 개혁의 과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 좀 충실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오늘 국회 라이브 6 인터뷰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수능의 킬러 문항 배제 이후 후폭풍과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권 논란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